프롤로그 저작거리의 치욕. 고려 인종 7년 개경의 가장 번화한 저작거리.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각,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들의 외침, 포목상들의 흥정소리,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경매인의 목소리가 뒤섞였죠. 그날 저작거리에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아니, 끌려온 게 아니라 떠밀려왔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부인이 젊은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앞에 내던졌거든요. 젊은 여인의 이름은 연화. 그리고 그녀를 내던진 사람은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지부인이었습니다. 지부인은 개경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상단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성격은 개경 전체에 소문나 있었습니다. 지부인이 노예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사겠냐고. 노예상은 황당한 표정으로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연화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귀족 가문의 여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노예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인의 며느리가 아니냐고. 함부로 팔 수 있는 신분이 아니지 않냐고. 지부인이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그런 것은 이미 끝났다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상 이 여자는 자신의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죠.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개경 최고의 거상이 며느리를 노예로 판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연화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부인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죽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지부인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죠.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연화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자신은 정숙한 부인이었다고. 하지만 지부인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에게 말했습니다. 엽전 3푼, 그 값이면 이 여자를 데려가라고. 저작거리가 술렁거렸습니다. 엽전 3푼. 그것은 계란 5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의 값이 계란 5개도 안 된다는 말이었죠.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엽전 3푼에 판다니 지부인은 정말 냉혹한 사람이라고. 며느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저리 잔인하게 구냐고. 노예상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노예상이라고 해도 양반 가문이 며느리를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 여자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저 빚을 갚지 못한 천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예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엽전 3푼을 꺼내 지부인에게 건넸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연화는 절규했습니다. 그 비명은 저작거리 전체를 울렸죠. 지부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보자기는 끔찍했습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피를 잔뜩 머금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부인은 그 보자기를 연화의 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남편의 피가 묻은 보자기라고. 평생 그 죄를 씻으며 살라고.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부인의 아들, 즉 연화의 남편은 한 달 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묻은 보자기를 며느리에게 준다니 이것은 저주와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보자기를 움켜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부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만약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부인은 사라졌습니다. 노예상은 연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들과 함께 묶어 끌고 갔죠. 연화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피 묻은 보자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노예가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화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개경 최고의 거상 지부인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나 잔인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때의 연화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그 피 묻은 보자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일부 지옥행 행렬. 노예상은 연화를 포함한 5명의 노예를 끌고 개경 남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남쪽의 한 농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들은 평생 중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죠. 행렬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노예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무게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피 묻은 보자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연화를 피했습니다. 그 보자기가 너무 불길해 보였거든요.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자기를 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주받은 물건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마지막 혈흔이라고. 차마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노예상은 한 폐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자신은 편하게 잠을 잤죠.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자신을 저렇게 미워했을까? 정말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연화는 품속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보자기는 더욱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붉은색, 아니 피빛으로 물든 비단 보자기. 연화는 그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혹시 그 안에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보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실망하며 보자기를 다시 접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보자기의 한쪽 모서리를 비추는 순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실밥이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꿰매진 실밥이 보자기의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금비녀 하나와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노예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다른 노예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야, 용서하거라. 이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병난도로 가거라. 그곳에서 이 금비녀를 아라비아 상인 이븐 하산에게 보여라.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거라. 최만상을 조심해라. 그자가 우리 가문을 노리고 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글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해서 노예로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최만상. 그 이름을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으로 언젠가 상단을 물려받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던 탐욕스러운 남자였죠. 연화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노예로 판 것도 모두 최만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만약 연화가 그대로 집에 있었다면 최만상은 연화를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단을 완전히 차지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연화를 노예로 위장시켜 개경 밖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결의의 눈물이었죠. 연화는 금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최만상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든 자신이 막아내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노예 행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연화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렬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지만 그녀의 눈은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노예상은 한 시냇가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노예상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잠시 숲속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노예상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다녀오라고 도망치려 하면 죽을 줄 알라고 경고했죠.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화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이 보자기 자체가 병난도로 가는 통행증이라고. 연화는 보자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보자기의 한쪽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병난도 개시 허가증. 지시 상단. 이것은 단순한 보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병난도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었던 거죠. 고려시대 병난도는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송나라, 아라비아, 심지어 페르시아 상인들까지 드나들었죠. 하지만 아무나 그곳에서 무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 허가증은 주로 비단 보자기에 상단의 인장을 새겨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보자기를 피로 물들였는지.
피 묻은 보자기는 저주받은 물건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병난도에서는 그 피를 씻어내면 허가증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연화는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이 노예 행렬에서 벗어나 병난도로 가는 것. 연화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죠. 그녀는 시냇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노예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시냇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뱀이다. 뱀. 노예상과 다른 노예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더 깊은 숲속으로. 노예상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전연을 잡아라. 하지만 연화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몰락한 장군의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자랐죠. 비록 지금은 연약한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무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숲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노예상의 외침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연화는 한 동굴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비록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노예의 쇠사슬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연화는 품속의 금비녀를 꺼내 쳐다봤습니다. 병난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길은 험했습니다. 개경에서 병난도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여자 혼자 그 길을 가기엔 위험천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부 병난도의 악마.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병난도에 도착했습니다. 병난도는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항구에는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고 각국의 상인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송나라 비단, 아라비아 향신료, 일본의 은, 그리고 고려의 인삼과 종이가 거래되고 있었죠. 연화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 이븐 하산을 찾는 것. 연화는 항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븐 하산이라는 아라비아 상인을 아느냐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은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쳐다볼 뿐이었죠. 연화는 지쳐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화는 한 주막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아라비아 문자가 쓰인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부가 검었고 수염이 길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임이 분명했죠. 남자는 유창한 고려말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구려. 며칠이나 죽은 듯이 자더니.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븐 하산이라고, 벽난도에서 무역을 하는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븐 하산, 바로 시어머니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금비녀를 꺼내 이븐 하산에게 보여줬죠. 이븐 하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금비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븐 하산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부인의 비녀라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게 되었냐고. 연화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부인의 며느리였던 것, 노예로 팔렸던 것, 그리고 보자기 속에 숨겨진 편지를 발견한 것까지. 이븐 하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븐 하산이 말했습니다. 지부인은 자신의 오랜 무역 동료라고. 10년 전 자신이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을 때 지부인이 구해줬다고. 그래서 자신은 지부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븐 하산이 계속했습니다. 지부인이 당신을 자신에게 보냈다면 분명 큰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자신이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븐 하산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고. 당신도 일을 해야 한다고. 이곳 벽난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븐 하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고. 그렇다면 우선 고려말과 아라비아어를 동시에 할 줄 아느냐고 물었죠.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고려말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아라비아어는 전혀 모른다고. 이븐 하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워라고. 3개월 안에 아라비아어를 익히면 자신의 무역 통역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연화는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외국어를 익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븐 하산은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라고. 자신은 단지 기회를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날부터 연화의 혹독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븐 하산은 연화에게 아라비아어 교사를 붙여줬습니다. 페르시아 출신의 노학자 알리였죠. 알리는 엄격했습니다. 연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연화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아라비아어 공부에 쏟아부었죠. 1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통역 없이도 아라비아 상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복잡한 무역 계약서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븐 하산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천재라고. 이렇게 빨리 언어를 익힌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죠. 연화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고. 그저 절박했을 뿐이라고. 이븐 하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화를 자신의 무역 통역으로 고용한 거죠. 연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항구에 나가 송나라 아라비아, 일본 상인들과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역의 세계를 배워나갔죠. 연화는 똑똑했습니다.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인들의 심리를 읽고 최상의 거래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븐 하산의 수익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분 하사는 연화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제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무역 협상 전체를 맡긴 거죠. 연화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협상한 거래는 항상 성공했고 이분 하산의 상단은 병난도에서 가장 큰 상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이분 하산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상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죠. 이분 하산은 연화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상단에서 독립해서 당신만의 상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연화는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고 물었죠. 이분 하산이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능력이며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 하산은 연화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죠. 연화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화는 자신만의 상단을 세웠습니다. 상단의 이름은 적설상단. 적설, 붉은 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그 피 묻은 보자기를 잊지 않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죠. 적설상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화는 다른 상인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고려의 고급 종이를 아라비아에 팔고 아라비아의 유리 제품을 고려에 들여왔죠. 3년이 지났습니다. 적설상단은 병난도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적설상단은 송나라, 일본,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무역망을 확장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돈을 재투자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연약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병난도 최고의 거상 적설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시어머니를 구하고 최만상에게 복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연화는 이분 하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분 하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분 하산이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개경은 병난도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고. 당신의 적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자신은 이제 옛날의 연화가 아니라고. 10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말했죠. 이분 하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라비아 최고급 칼이었습니다. 이분 하에이산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고. 이것은 정의의 칼이라고. 당신의 정의를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화는 개경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1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오는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자였습니다. 그림자 상인의 귀환. 개경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작거리는 북적거렸고 궁궐은 위용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개경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행렬도 요란한 등장도 없었죠. 그녀는 우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최만상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연화는 저작거리의 주막들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은 소문들은 끔찍했습니다. 지부인은 5년 전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최만상이 상단을 완전히 장악했고 지부인은 골방에 갇혀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죠. 최만상은 지부인의 재산을 마구 탕진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살았고 기생들에게 돈을 뿌렸죠. 한때 개경 최고의 상단이었던 지시 상단은 이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연화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최만상에게 달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화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개경의 새로운 상단을 열었습니다. 상단의 이름은 천상단, 하늘의 상단이라는 뜻이었죠. 천상단은 처음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화는 벽난도에서 가져온 아라비아의 진귀한 물품들을 팔았습니다. 유리 제품, 향신료, 페르시아 양탄자 같은 것들이었죠. 개경의 귀족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천상단의 물품을 샀습니다. 한 달 만에 천상단은 개경에서 가장 유명한 상단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최만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만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천상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죠. 그는 사람을 보내 천상단 주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연화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연화는 화려한 옷을 입고 최만상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최만상은 연화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뚱뚱하고 게으른 모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최만상이 말했습니다. 천상단의 주인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진귀한 물품들을 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벽난도에 넓은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아라비아, 페르시아, 심지어 더 먼 서역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죠. 최만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과 동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신은 개경에서 오랜 세월 상단을 운영해왔으며 귀족들과의 인맥도 넓다고. 함께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연화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최만상이 가진 것이라고는 탐욕뿐이었습니다. 인맥도 상단도 모두 지부인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연화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업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최만상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상단은 지금 약간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곧 큰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라고. 만약 연화가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그 이익을 나누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최만상이 대답했습니다. 은 1,000냥 정도면 충분하다고. 은 1,000냥. 그것은 거액이었습니다. 보통 상단이라면 파산할 만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연화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만상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단 지분 30%를 담보로 주십시오. 최만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 1천냥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연화는 은 1천냥을 최만상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시 상단 지분 30%를 담보로 받았죠. 최만상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연화가 쳐놓은 덫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최만상이 말한 큰 거래는 실패했습니다. 송나라 상인들이 약속을 어겼고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곧 다른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연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를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 조건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최만상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지시 상단 지분 30%는 연화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최만상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최만상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 기회, 또 다른 큰 거래. 최만상은 매번 속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돈을 빌렸고 거래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최만상은 이미 지시 상단 지분의 80%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최만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놀아났다는 것을. 최만상은 연화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냐고.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연화는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최만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노예로 팔려간 그 며느리. 최만상은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화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랐습니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최만상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했죠. 감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고발하시죠. 하지만 증거는 모두 제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부인의 재산을 횡령한 증거, 당신이 지부인을 학대한 증거, 모두 말입니다. 최만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지부인의 아들, 제 남편을 독살한 증거도 있습니다. 최만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만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죠. 용서해달라고.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연화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연화는 최만상의 앞에 엽전 3푼을 던졌습니다. 10년 전 지부인이 자신을 팔았던 바로 그가. 연화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숨값입니다. 사부 최후의 심판. 다음 날 연화는 관가로 최만상을 고발했습니다. 횡령, 폭행, 그리고 살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10년 동안 최만상의 모든 범죄 기록을 수집해왔으니까요. 관가는 즉시 최만상을 체포했습니다. 개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개경 최고의 상단을 운영하던 최만상이 몰락한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직접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만상이 지부인의 아들을 독살한 증거, 최만상이 지부인의 재산을 횡령한 증거, 최만상이 지부인을 학대한 증거. 관리들은 경악했습니다. 최만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만상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연화는 그 판결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연화는 바로 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지시 상단의 옛 저택. 한때 화려했던 그곳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저택 깊숙한 곳, 작은 골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지부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부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당당했던 여인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지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지부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지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금비녀를 쥐어줬습니다. 10년 전 지부인이 연화에게 준 바로 그 금비녀. 지부인의 손가락이 금비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부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부인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어머님. 연화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지부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해. 두 여인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화는 지부인을 골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지부인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지부인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부인은 연화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지부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지부인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최만상의 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만상은 조정의 고관들과 연줄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고발할 수 없었죠. 지부인은 연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만상은 상단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연화까지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지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화를 노예로 위장시켜 개경 밖으로 내보내기로. 그것이 연화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부인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최만상은 지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부인의 눈을 멀게 만들었죠. 지부인은 골방에 갇혀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연화는 지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부인이 말했습니다. 용서하거라. 내가 그토록 고통받은 것은 모두 나 때문이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지부인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연화야. 정말 고맙다. 두 여인은 다시 한번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부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지시 상단을 재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시 상단과 적설 상단을 합쳐 새로운 상단을 만들었습니다. 상단의 이름은 지적 상단. 지부인과 적설의 상단이라는 뜻이었죠. 지적 상단은 빠르게 개경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무역 네트워크와 지부인의 경험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지부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제 내가 상단을 맡아라. 나는 이제 늙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 시대다. 나는 그저 내 곁에서 지켜볼 뿐이다. 연화는 지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죠. 어머님. 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여인은 함께 상단을 이끌었습니다. 지부인은 연화에게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연화는 지부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 10년 전 자신이 엽전 3푼에 팔렸던 그 장소. 연화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수많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연화의 전설은 개경 전체에 퍼졌습니다. 엽전 3푼에 팔렸던 여인이 개경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연화가 증명했지 않은가. 후일담 붉은 눈의 전설. 그로부터 몇 년 후, 지적 상단은 고려 전체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개경뿐만 아니라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까지 무역망을 확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적설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붉은 눈, 복수의 여신. 하지만 정작 연화 본인은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요. 지부인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연화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지적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연화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죠. 연화는 그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여인은 연화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수많은 여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들, 남자들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은 여인들. 연화는 그들 모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적설은 단순한 거상이 아니다. 그녀는 희망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희망, 증오가 아니라 사랑. 연화는 오늘도 저작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엽전 세푼에 팔렸던 그 여인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개경에 미친 연, 아니, 이제는 개경의 희망. 적설, 연화의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